조선의 하늘이 비명을 지르던 밤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흡사 거대한 짐승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빗줄기 사이로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조선의 국모, 중전 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정갈하게 닦인 궁궐의 박석 위로 진흙 섞인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섞어라. 대비의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채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비단 옷이 몸에 감겨 숨통을 죄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중전 체리는 듣거라. 너는 천한 가문의 법도를 들여와 궐의 기강을 어지럽혔고 칠거지약 으뜸인 후사를 잊지 못한 죄가 중하다. 이에 너를 패서 인하여 성 밖으로 내치노라. 대비의 교지가 끝남과 동시에 상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던 칠보비녀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깨졌고 봉황이 새겨진 당이는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체리는 그 모멸의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대전 그늘 아래 숨어있는 산에 왕 이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를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한다 속삭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 사랑은 한낱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체리는 광화문 밖 차가운 진흙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웅장했던 성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쾅 하는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체리는 진흙탕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스며들고 깨진 무릎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패비라지? 재수가 없으려니 왕실의 애군을 가져왔다더군.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깨진 기와 조각을 쥐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선명한 핏줄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을조렸습니다. 이 비가 멈추고 땅이 굳으면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숫자로 세상을 읽는 귀신이 되어 돌아오리라. 전하, 어머님, 당신들이 가진 그 화려한 기둥 하나까지 내 반드시 비독촉을 하러 갈 것이니 부디 무병장수하며 기다리소서. 그날 밤 체리는 이름과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 수표교 아래 그곳은 인간의 법도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지대였습니다.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다리 및 거지굴에 체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향긋한 침향 속에 잠들던 여인은 이제 가만히 조각을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거지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를 씹으며 생존을 배웠습니다. 거울 대신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칼을 들어 비단결 같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잘라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을 칠해 추한 사내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조선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보부상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양에 가뭄이 들어 소금이 귀해졌다더군. 이번에 영남 지방 미국 상단이 사재기를 시작했다는데? 체리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다리 기둥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값이 1푼 오르면 배춧값이 2푼 오르고 숯값이 떨어지면 한양의 대갓집들이 연회를 열기 위해 비단을 주문할 것이라는 흐름. 궐 안에서 국가재정장부를 몰래 탐독하며 익혔던 그 천재적인 감각이 저작거리의 생존 본능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지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대신 정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느 대감이 어느 기생집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오너라. 어느 포도청 포졸이 뒷돈을 받았는지 알아오너라. 사람들은 그녀를 수표교의 미친놈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한 정신으로 조선을 숫자로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칼로 쟁취하는 권력은 단역이 되지만 돈으로 쥐어짜는 권력은 천명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체리는 수표교를 떠나 한양 최대의 상단인 만월 상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그녀가 상단주 앞에 내놓은 것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주인장, 당신의 장부에는 3,000냥이 비어 있소. 그 돈이 어느 행수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행수가 누구와 결탁해 당신을 몰아내려 하는지 이 장부에 적어두었소. 나를 서기로 쓰시겠소? 아니면 한 달 뒤에 파산하시겠소? 상단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장부의 귀신 설 행수의 화려한 등장이었습니다. 만월 상단에 들어온 체린, 아니 설 행수는 단숨에 상단의 모든 숫자를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해가 뜨기 전 시장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게 촛불 아래서 전국의 물류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단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상단을 지켜온 원로 행수들은 굴러온 돌인 설 행수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특히 상단의 2인자였던 최 행수는 설의 명석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최 행수는 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벌레 납품용 비단 500피를 미리 빼돌린 뒤 장부에는 설이 횡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상단주가 노발대발하며 설을 끌어냈습니다.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놈의 목을 관아에 넘기겠다. 하지만 설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상단주님, 그 비단은 최행수의 처가댁 창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행수가 지난 10년간 상단주님의 명의를 도용해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으며 모은 재산이 상단 전체 가치보다 큽니다. 지금 누구를 관아에 보내시겠습니까? 최행수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은 그 자리에서 최행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리고 그의 모든 재산권과 인맥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의 약점을 숫자로 기록하여 그들의 숨통을 쥐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설 행수의 허락 없이는 한양 도성에 쌀 한 톨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단주를 넘어 조선 상권의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거대한 치부책을 펼쳤습니다. 그 첫 장에는 7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대비와 간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구나. 어머님, 그리고 전하. 이제 제가 보낸 청구서를 받으실 시간입니다. 한양의 상권을 집어삼킨 설행수, 아니 패비체린의 시선은 이제 담장 너머궐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비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고귀한 척 하나 속은 썩은 열매처럼 탐욕스럽고 한 번 눈에 들어온 사치품은 기어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노파. 체리는 그 욕망의 구멍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자란 향료를 준비해라. 자라는 청나라 황실에서도 황후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의 향료였습니다. 체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전국의 거상들을 매수해 조선으로 들어오는 자란 향료의 씨를 말려두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란이 자취를 감추자 궐 안의 여인들은 조급해졌습니다. 체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짜 상인을 내세워 대비에게 접근했습니다. 마님, 이 향료는 서역에서 온 진상품으로 한 방울만으로도 죽은 피부를 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준다 합니다. 청나라 황후도 이것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더군요. 대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늙어가는 육체와 사그라지는 권력에 집착하던 그녀에게 그 제안은 단순한 향료가 아닌 영원한 권세로 들렸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대비를 달구었습니다. 물량을 조금씩만 풀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대비는 그 향료를 독점하기 위해 왕실의 비자금 창고인 내수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수사의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체리는 덫을 더 깊게 팠습니다. 마님, 청나라 상단과 직접 계약을 맺으십시오. 비단 무역의 독점권을 얻으시면 조선의 국고보다 더 큰 부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비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소유의 종토와 별공, 심지어 미래의 세금 징수권까지 담보로 하는 문서에 옥새를 찍었습니다. 체리는 어둠 속에서 그 문서들이 자신의 책상 위로 도착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7년 전 체린을 빗물 속으로 밀어냈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체리는 미리 매수한 선단을 시켜 풍랑으로 인한 무역선 침몰기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마님의 모든 재물과 향료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데비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걸문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 빚쟁이들은 모두 설행수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왕실의 품위는 무너졌고 궁궐의 기둥 하나까지 압류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데비가 소중히 여기던 비단요와 찻잔이 저잣거리 상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 체리는 가마를 타고 걸문을 향했습니다. 7년 전 맨발로 나갔던 그 문을 이제는 조선의 주인으로서 들어선 것입니다. 가마가 근정전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내립니다. 데비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설행수, 제발 이 문서들을 돌려다오. 네, 너에게 정경 부인의 자리를 주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마.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서늘하고도 맑은 눈동자는 잊을 수 없는 페비 체린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7년 전 그 밤, 저에게 재앙이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데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왕 이용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체린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 아니, 체리나, 내가 잘못했다. 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마. 다시 이 자리에 앉아다오. 내가 너를 다시 국무로 받들겠다. 체리는 왕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낡고 피 묻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전하, 저는 이 더러운 자리에 다시 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하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옥좌가 얼마나 추악한 거지 뒤에 세워졌는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체린이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궐 안의 비사를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데비가 자신의 친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숨지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궁박천민의 자식을 데려와 왕자로 둔갑시켰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웃, 당신의 몸속에는 왕의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데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왕일 뿐입니다. 진짜 왕자는 이미 20년 전 차가운 우물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대전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왕 이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에 피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데비는 미친 듯이 웃으며 장부를 뺏으려 했지만 체리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궐의 주인은 나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끌어내어라. 체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데비와 가짜 왕 이용을 도성 박작은 주막의 일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 사치를 누렸던 그들은 이제 제 손으로 물을 깃고 백성들의 욕설을 들으며 남은 국밥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체리는 옥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상징인 용포를 찢어 주막의 행주로 던져준 뒤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필요 없다. 제 삶의 무게를 숫자로 책임지는 자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체린의 장부 마지막 장에는 더 이상 숫자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만월의 밤, 페비 체린은 옥좌라는 감옥을 부수고 만인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